인류가 생겨난 이후 성을 사고 파는 매춘이라는 행위는 늘 존재해왔죠. 일본 역시 표면적으로는 매춘을 금지하는 국가이지만 직접적인 성관계 이외의 유사성 행위는 합법으로 보는 등 한국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한 선진국입니다. 이전에는 일본의 성매매업 종사자들이 일정한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어플리케이션의 발달로 인해 특정한 업체에 소속되지 않고도 어플을 통해 자신과 교제하는 대가로 돈을 줄 수 있는 부유한 중년 남성을 찾는 여성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파파카치는 주로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여성들이 40대에서 50대의 아빠 나이 또래 아저씨들과 놀면서 금전적 지원을 받는 활동이라는 의미로 방과 후 클럽 활동을 의미하는 부활동인 부카치에서 카치를 따온 말입니다. 이 파파카치 어플에서 남성들은 매달 1만엔 정도의 금액을 결제하며 여성들은 무료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서로 매칭이 된 후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파파카치가 시작되는 방식이라고 하죠.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이유는 중년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 파파카치의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원조 교제가 아니면서도 젊은 여성과 개인적인 교제가 가능하며 여대생 입장에서는 경제력이 없는 또래 남성보다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자신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남성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파파카치를 통해 하는 활동은 데이트만 하거나 데이트 이후 뜨밤을 보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인터뷰 매체에 따르면 일반적인 데이트의 경우 5,000엔에서 3만엔 정도의 대가를 받으며 뜨밤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2만엔에서 10만엔까지도 받는다고 하죠. 데이트만으로도 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지 않고 식사나 쇼핑 등 데이트만 하면서 상대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간단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많아지면서 현재는 파파카치를 하려고 하는 남성들의 수보다 파파를 찾는 여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파파카치를 하려는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 같지만 의외로 직장인들의 수도 생각보다 많다고 하죠. 직장인들이 파파카치를 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남성들과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로부터 호감을 받으면서 자신이 아직도 매력적인 여성임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그 대가로 받은 돈을 자신을 꾸미는데 사용하면서 더 좋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이유로 파파카치를 원하는 여성들이 점점 늘어난 것이죠. 이 파파카치의 경우 여성이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 남녀가 만나 데이트하고 밥 먹고 쇼핑한 후 돈을 주는 게 불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에서는 단순한 데이트만이 아닌 이후 뜨밤을 보내는 코스의 파파카치 또한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정의하는 매춘이란 불특정 다수와 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는 것인데 파파카치의 경우 상대가 불특정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로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파파카치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행위 또한 조건 만남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는 파파카치 또한 20대의 원조교제로 취급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해당 여성들의 연령대가 낮아지면서 여고생이나 여중생까지 파파카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쯤 되면 그냥 이름만 다른 원조교제가 되어버린 셈이죠. 처음에는 성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에 혹해서 파파카치에 발을 담그게 되지만 현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원치 않는 스킨십 요구가 심해지며 그만두게 되거나 일부는 아예 성매매로 빠지게 된다는 점도 원조교제와 비슷합니다.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대규모 전염병 사태의 여파로 파파카치를 하려는 여대생이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알바로 생활하거나 졸업 후 취업 내정이던 여대생에게 타격이 컸던 것이 젊은 여성들이 흔히 근무하던 사람들을 직접 상대하는 서비스 업종들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 더 이상 사람을 구하지 않았고 각 기업들 또한 입사가 예정돼 있던 사람들의 고용을 취소했기 때문이죠. 때문에 생활비나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저소득층 여대생들 중 일부가 파파카치에 눈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파파카치를 원하는 중년 남성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파카치를 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이렇다 보니 그나마 파파카치를 계속하는 남성들은 여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졌고 여대생들 자신들도 파파카치가 매춘이나 다름없음을 잘 알기에 결국 상대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의 여성들은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빠른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는 이유로 파파카치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실제로 도쿄 미나토구에 사는 일부 젊은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대상으로 파파카치를 하고 갸라놈이라 불리는 술파티에 참여하는 식으로 원조를 받아서 초고층 아파트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자들을 미나토구녀라 부른다고 합니다. 미나토구는 도쿄 23구를 넘어서 일본 전역에서 손꼽히는 부촌으로 월세를 비롯한 생활비도 다른 지역과는 차원을 달리한다고 하죠. 때문에 젊은 여성이 혼자 미나토구에서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본인의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서 소득이 매우 높거나 재력이 대단한 부모에게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 물려받은 재산이 매우 많아야만 가능한데 그런 경우가 아님에도 미나토구에서 사는 여성들이 늘어나면서 파파카치를 통해 원조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성별이 뒤바뀐 버전으로 마마카치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마마카치란 엄마 나이 또래의 중년 여성이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며 젊은 남성들과 노는 것을 의미하는데 요즘 한국의 SNS에서 불법 광고로 많이 보이고 있는 사모님과의 고수익 데이트 알바 사기와 비슷하다고 하죠.
중개인이 소개비나 보증비 명목으로 젊은 남성에게 돈만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상대 여성을 소개해주지 않는 사기인데요. 실제로 마마카치가 성사되는 경우는 극소수이며 설령 성사되더라도 그 문제점 역시 파파카치에서 성별만 바꾼 것과 거의 같습니다. 파파카치를 하는 여성들처럼 마마카치를 하는 남성들도 30대가 넘어 매력이 떨어지면 중년 여성들로부터 버림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일본의 유명인들 또한 파파카치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중의원 의원인 요시카와 다케루는 파파카치를 한 사실이 들통나 자민당을 탈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으며 2019년 12월에는 모리타 유노라는 여대생이 전 농수성 장관 오선 의원과 파파카치를 맺은 일로 신문 기사에 오르는 일이 있었죠. 한편 정작 파파카치를 원하는 상대와 매칭돼서 데이트가 이루어져도 막상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이 스폰서 관계를 그만두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파카치를 그만둔다고 하는데요. 일반인 여성과의 만남과 같은 형태의 데이트를 기대했지만 결국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상대는 돈이 목적인 여자들 뿐이어서 자신의 생각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그만두게 됩니다. 심지어 일부 여성의 경우는 상대 남성의 가족이나 직장에 당신이 파파카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버리겠다는 공갈 협박을 하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반대로 남성은 이후 뜨밤까지 생각하고 나왔는데 여성에게 거절당했을 경우 남자 입장에서는 같이 밥만 먹자고 그런 많은 돈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둘의 관계가 끝이 나게 된다고 하네요. 여성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파카치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버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젊은 시절의 추억이 좋아하지도 않는 아저씨와의 데이트뿐이어서 점점 자괴감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차라리 돈을 받지 않더라도 비슷한 또래와 풋풋한 연애를 하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후회하는 것이죠. 게다가 일반적인 데이트의 경우 연인과의 데이트가 취소된다면 취소한 쪽에서 사과를 하고 다음 약속을 잡으면 그만이지만 파파카치는 돈을 주는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멋대로 데이트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도 하소연을 할 수 없습니다. 여성 입장에서는 돈 벌러 갔다가 돈은커녕 교통비와 시간만 버리고 돌아오게 되는 셈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뜨밤없이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형태로 시작됐지만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대로부터 돈을 받으려면 결국에는 성관계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돈이 많으면서도 동시에 매너가 좋은 파파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데이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성도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상대는 나이와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 안에서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낯선 데다 나이까지 훨씬 많은 사람이라면 그게 더욱 어려워지죠. 심지어 상대는 젊은 일반인 여성과의 뜨밤을 기대하는 아저씨인데 그런 상대와 오붓하고 즐거운 데이트가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즐거운 데이트도 하고 비싼 식사도 공짜로 얻어먹는 데다 많은 돈까지 받으면서 성관계는 없는 안전하고 편하고 재미있는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기대한 여성들 입장에서는 취향도 안 맞고 재미도 없는 아저씨가 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어울려주고 웃어줘야 하니 대부분이 고통스러운 감정노동이 돼버리죠. 세계 각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저출산 문제라던가 고령화 문제, 젠더 갈등, 정치 갈등, OECD 자살률 1위 등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당연히 다른 외국에도 이러한 문제들은 다들 겪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본에만 있는 조금 독특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토요코 키즈입니다. 이 토요코 키즈는 일본의 10대 청소년들이 가출하면서 발생한 사회 문제이죠.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되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0년대 이후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 침체로 인해 일본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가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고 심지어 가정 해체로 이어졌는데 이혼가정,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등에서 살다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아니면 학교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국 집을 나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출한 아이들은 신주쿠 가부키처에 있는 토오시네마역 광장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토오시네마의 앞글자인 토와 옆이라는 뜻의 일본어 요코 그리고 아이들을 뜻하는 영어 키즈가 합쳐져 토오시네마 옆에 아이들이라는 뜻에서 토요코 키즈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또한 2018년쯤 일본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SNS에 PN 아이콘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할 때마다 PN 아이콘을 쓰는 여고생들을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자라는 뜻으로 메네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메네라 여성을 부르는 용어가 더 심화되어 귀엽긴 하지만 엮이면 골치 아픈 여자 정도의 뜻인 지레녀로 부르게 되었죠. 이런 지레녀들은 굉장히 소녀스럽고 고스로리풍의 옷을 입는데 이 패션은 지레게 스타일로 아예 굳혀지게 됩니다. 지레녀들은 학교나 집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자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애정결핍이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러다 유명한 지레녀들이 토오시네마 옆 광장에서 틱톡을 찍거나 여러 영상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이곳에는 피해녀, 지레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노리는 남자들도 이곳에 모여들면서 가출 청소년들과 지레녀, 피해녀들을 통틀어 토요코키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문제는 토요코키즈의 대다수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미성년자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당장 먹을 것과 잘 곳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부분이 절도나 성땡땡 등 범죄를 저지르고 있죠.
그중에는 중학생이나 그보다 어린 초등학생들까지도 조건 만남이나 파파카츠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단체로 움직이는 토요코 키즈들이 만약 거리에서 남자를 만나 호텔방에 들어가면 집단으로 호텔방을 습격해 협박을 통해 금품 갈취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돈을 번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싼 호텔에 묵거나 하는데 다들 돈이 없다 보니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숙박비를 지불한다고 하죠. 그리고 24시간 영업을 하는 백화점이나 대형 상점 등에서 끼니나 화장실 등을 해결하고 빨래는 코인 세탁소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술도 마시는데요. 이들이 주로 마시는 술은 스트롱제로와 같은 탄산과실주를 주로 먹는데 그러다 보니 이 스트롱제로는 토요코 키즈를 상징하는 술처럼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토요코 키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당연하게도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는데 이것 또한 골치 아픈 문제가 되어버렸죠. 토요코 키즈들은 평소에 다 같이 몰려다니면서 고성방가를 해대기도 하며 틱톡 영상을 찍기도 하는데 다른 패거리들과 패싸움을 벌이기도 하고 싸움을 벌이다 목숨까지 잃는 일이 발생하는 등 굉장히 무서운 사건들을 일으키기도 하죠. 심지어 최근에는 토요코 키즈 여고생 2명이 어느 유튜버에게 상습적으로 성땡땡을 당해오다가 트위터로 생중계하면서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궁지에 몰린 아이들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범죄단체나 못된 성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잘생긴 외모와 여자를 꼬시는 능수능란한 기술을 이용해 호스트 남자들이나 남자치아 아이돌 등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취약한 토요코 키즈 여자아이들의 상황을 노린 채 접근하는데요. 그들은 애초에 애정결핍인 경우가 많다 보니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도 완전 빠져버리기 때문에 호스트들은 아이들에게 조금 잘해주면서 가스라이팅을 하고 나중에는 성땡땡을 시키거나 불법 풍속업 아니면 다른 불법 성인 영업 등으로 착취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토요코 키즈 아이들은 친구들까지 끌어들여서 성인 남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야쿠자나 한구레와 같은 일본의 폭력 조직들도 토요코 키즈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접근하고 있는 상태이죠. 심각한 건 이들이 토요코 키즈 아이들에게 악마의 약을 먹여 완전히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들어버린 뒤에 온갖 나쁜 짓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땡땡은 기본이고 보이스피싱 수금책을 시킨다거나 악마의 약 판매, 퍽치기나 원조교제를 이용한 금품 갈취 등 시켜서 돈을 벌 수 있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착취하고 있죠. 만약 경찰에 잡히더라도 어차피 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기도 하고 아이들의 집에서도 거의 내놓다시피 했으니 신경도 잘 안 쓸 뿐만 아니라 가출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런 애들을 구하기도 쉬우니 악당들에게는 훌륭한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토요코 키즈를 돕기 위해 여러 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단체가 바로 가부키초 만자회란 단체입니다. 이 만자회에서는 토요코 키즈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게 하기 위해 감시나 계도를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쓰레기 청소를 하기도 했으며 음식이나 생활용품 등을 나눠주기도 했는데 이들의 활동을 안이 꼽게 보던 범죄 조직들은 이 단체를 공격하기도 했고 여러 누명을 씌워 고소와 고발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단체 멤버들을 살해 위협까지 했다고 하죠. 이 단체의 대표는 오가와 마사토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토요코의 하울이라고 불릴 정도였던 오가와는 어느 날 16세의 토요코 키즈를 성땡땡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2022년 11월 15일 수감 중이던 도쿄 구치소에서 갑자기 숨진 채 발견되었죠. 그런데 사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거나 범죄 조직에 의해 살해되었다 등 여러 음모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점은 만지회 회장 오가와도 아이들을 도와준답시고 접근한 뒤에 결국 하는 짓이 다른 악당들이 하는 짓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네요. 어쨌든 그나마 토요코 키즈들이 범죄에 손 떼는 것을 막아주던 만지회는 오가와 마사토모가 축구난 이후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에 들어갔고 지금은 나쁜 어른들에게 이용당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요코 키즈들은 범죄 조직과 연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을 가더라도 이들에게 관심을 주거나 접근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도 하죠.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가고 있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막상 이 토요코 키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일본 정부에서는 토요코 키즈 문제를 개인의 비행이나 각 가정의 문제 정도로만 치부해버리기도 하고 남의 일엔 간섭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일본 사회의 특성상 이건 역시 남의 일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한 자칫 잘못하면 토요코 키즈들을 이용하려는 범죄 조직들에 의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 정부에서는 집으로 돌아갑시다라고 적힌 트럭을 타고 신주쿠 주변을 돌거나 트럭으로 형식적인 문장만 반복해서 방송하는 등 매우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죠. 일부 학자들은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산율과 경기 침체로 인해 이런 토요코 키즈가 나날이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훗날 이들 역시 새로운 형태의 범죄 조직이 되어버릴 수도 있으며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 토요코 키즈들이 모여들던 광장 바로 옆에 초호화 상업시설인 가부키초 타워가 오픈을 했는데요. 이곳을 가보기 위해 많은 수의 일반인들이 광장을 찾자 토요코 키즈들은 결국 이곳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안 가 가부키초 타워를 찾는 일반인 수가 급격히 줄면서 다시 토요코키즈들은 광장으로 몰려들어 이곳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한국 내에서도 이들이 올린 틱톡을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요. 홍대 입구역 6번 출구 앞 경의선 책거리 공원을 메네라 공원이라고 부르며 토요코키즈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틱톡 영상을 찍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 책거리 공원을 한국의 메네라 성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과는 다르게 대부분 가출한 청소년들이 아니고 그냥 토요코키즈들이 입는 옷이나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죠. 집 나오면 고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죽하면 집을 나오기까지 했겠나 싶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나쁜 어른들에 의해 끔찍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되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최근 일본의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토요코키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해외에 여행을 가서도 헬스장을 찾아가 운동을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가꾸는데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헬스장이 어디 있나요? 등의 질문을 하면 사람들의 이상한 눈빛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헬스라는 단어를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는 패셔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줄여서 헬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헬스하러 간다는 말을 사용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일본에서의 헬스는 여성 종업원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받는 풍속점이기 때문이죠. 지난번에 풍속점 소프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곳은 소프랜드보다는 약하지만 기상천외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오늘은 일본의 또 다른 풍속점 중 하나인 패셔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패셔넬스는 건강 마사지를 서비스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헬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 마사지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패셔넬스 클럽은 일본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요. 패셔넬스는 기본적으로 점포형 업소를 말하죠. 이곳은 밝은 조명과 화려한 장식으로 외관이 꾸며져 있는데 입구에는 제공 중인 서비스가 귀여운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서비스를 해주는 종업원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는데 얼굴이나 눈을 검정색으로 칠해 놓는 경우가 많죠. 이곳은 업소에 들어가서 접수를 한 뒤 서비스할 여성을 선택하고 돈을 지불하면 개인실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일본에서는 성진국답게 실제로 땡땡 삽입만 하지 않는다면 합법으로 보기 때문에 패셔넬스 클럽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죠. 패셔넬스에서는 실제로 성땡땡을 하지는 않는데요. 간혹 가다가 서비스를 해주는 여성 종업원 허락하에 삽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패셔넬스 업소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곳을 찾는 사람들도 실제 성땡땡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닌 다른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가다 보니 실제 삽입 요구를 하는 경우도 조금 드물다고 합니다. 패셔넬스를 굳이 한국으로 따진다면 대신 땡땡 행위를 해주는 땡땡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패셔넬스의 서비스는 굉장히 무궁무진하죠. 기본적으로 대신 땡땡 행위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지만 여성이 메이드나 갸루, 바니걸, 기모노, 스튜어디스, 의사, 선생님, 정장, 간호사 등 여러 코스프레를 하고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여러가지 스토리로 상황극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실제로 약간 흔들리는 전철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손님이 치안이 되어 본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여성 종업원이 치안이 되어 손님이 당하는 컨셉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되어 여자 직원을 대놓고 성희롱 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죠. 또한 남자가 땡땡 행위를 하는 걸 여성이 구경해 준다거나 매트 위에 오일 같은 걸 잔뜩 뿌리고 밀착 마사지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야한 동영상에 나올 법한 컨셉은 다 있다고 봐도 될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한 업소에서 이런 모든 서비스를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업소마다 각자만의 컨셉이나 진행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는 일본인들조차도 처음 업소에 가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소에서는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컨셉이나 서비스 진행 방식을 설명해 놓은 안내문을 게재해 놓는다고 하죠. 하지만 패셔넬스 역시 소프랜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주로 여러가지 상황극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과 말이 잘 안 통하면 상황극이나 서비스들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에서이죠. 또한 외국인들은 그냥 성땡땡 업소인 줄 알고 그냥 땡 관계를 하려고 들이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외국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도망쳐버리면 업소 측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되도록이면 잘 받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일본의 대도시에는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어나 영어 메뉴판을 만들어 놓는 등 외국인에게도 영업을 하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예약도 가능한데요. 인터넷 예약이 되면 업소에서 예약자에게 전화를 거는데 이때 손님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1차적으로 확인한 뒤에 예약 확정을 한다고 합니다. 패셔넬스는 업소 내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 하는 것을 말하지만 남자가 호텔이나 집에서 업소에 전화를 걸어 여성을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딜리버리 헬스라고 부르죠. 이는 풍속 정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는 건데 기본적인 서비스는 같지만 호텔비나 여성의 출장비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출장비는 보통 1,000엔 정도 더 받는다고 하는데요. 딜리버리 헬스 같은 경우엔 일본어를 잘하는 한국인이나 중국인이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성이 온 후에 외국인임을 알게 된다면 외국인에게는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심지어 고급 딜리버리 헬스에서는 주의사항에 외국인이 부를 경우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홈페이지에 적어두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엔 일본인과 외국인을 같이 손님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에게는 요금을 더 비싸게 받는다고 하죠. 또한 외국인 전용 딜리버리 헬스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반대로 일본인은 받지 않고 요금도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전용 딜리버리 헬스에서 일하는 여성은 일본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외국인만 상대한다고 하죠. 요금은 주로 60분에 약 1만엔 정도가 저렴한 편이라고 하는데요. 15,000엔 정도가 보통이고 더 비싼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건물을 임대해 간판을 달고 인테리어까지 해야 하는 패션 헬스 업소보다 가게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는 딜리버리 헬스가 더 인기가 많다고 하죠. 거기다가 호텔 헬스라고 해서 근처에 있는 러브 호텔에 가서 서비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호텔 헬스는 러브 호텔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 호텔 헬스 접수처가 있는데, 그곳에서 서비스 여성을 선택하고 돈을 낸 뒤 근처에 있는 러브 호텔로 가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호텔 헬스가 호테토르로 변종되어서 소프랜드와 같은 성땡땡을 호텔에서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엔 불법적인 업소가 많고 일본 야쿠자가 주로 관리하는 업소가 많다고 하죠. 굉장히 극소수이긴 하지만 서비스를 원하지 않고 그저 여성과 대화만 나누거나 같이 유효한 같은 카드게임만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유부녀인 여자가 서비스를 신청해 온갖 하소연을 늘어놓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 경우도 있는 등 별의별 특이한 손님들도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헬스라는 단어를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일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과거에는 일본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헬스클럽 간판이 엄청 많은 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으며, 한국 남자와 썸을 타던 한 일본인 여자에게 한국 남자가 헬스하러 간다고 말해서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 피트니스 센터에 간다는 걸 알고 오해가 풀렸다는 이야기도 있죠. 일본을 성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일본의 풍속점 중 한 군데인 패션 헬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